안녕하세요. 오늘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커피 한 잔 옆에 두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어디서 듣고 계신지도 댓글에 남겨주시면 저도 꼭 인사드릴게요. 그럼 오늘 이야기 시작해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56, 경기도 안산에 살고 있는 변방실이라고 합니다. 직업은 뭐라고 해야 하나요? 맞벌이 하다가 현재는 전업주부입니다. 애들 다 커서 독립했어도 제 일상은 아직 눈 뜨면 밥하고 빨래하고 환갑줄이 코앞인데 살림은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네요. 슬아의 아들 둘 독립했고요. 남편은 올해 60, 퇴직했습니다. 공단에서 시설 관리하는 일을 30년 넘게 했어요. 그 사람 퇴직하던 날 전 속으로 얼마나 한숨을 쉬었는지 모릅니다. 남들은 수고했다고, 남편 퇴직했으니 당신도 이제 좀 쉬라고 하는데 저요? 저는 그날부터 진짜 시작이구나 싶었습니다. 그 사람과는 남들처럼 그냥 같이 여행도 다니고 손주도 보고 노후를 즐기는 삶이 그려지지 않더라고요. 이미 30년 이상 살았잖아요. 딱 봐도 알죠. 퇴직하면 집에서 어떻게 생활할지. 안 봐도 비디오예요. 그래서 솔직히 겁이 났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꺼내는 게 누워서 침 뱉는 것 같아서 내키진 않았지만 그간 살아온 30년이 너무 한스러워서 제가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이 과연 저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생각인 건지 아니면 충분히 그럴만 했는지 여러분께도 묻고 싶습니다. 끝까지 한번 제 이야기 들어봐 주시겠어요? 제가 남편을 처음 만난 건 26이었어요. 지인 소개로 만났는데 첫인상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키도 크고 말도 조리 있게 하고 무엇보다 남성미 넘치는 모습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지금 다시 결혼한다고 하면 남성미는 집어치우고 무조건 다정한 남자랑 결혼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땐 제가 내 자매 속에서 복작복작 자라서인지 남편이 첫 남자였기도 했지만 그저 남자다운 남자가 멋있어 보였고 제가 남자 보는 눈도 없었습니다. 그냥 허우대 멀쩡한 모습에 반해 만난 지 6개월도 채 안 돼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냥 남편과 살고 싶어서 결혼했는데 정작 결혼해보니 남편은 본인과 부모님 그리고 형제들 수발들기만을 원하더라고요. 많지도 않은 월급 꼬박꼬박 갖다 주면 마치 남자의 임무는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었고 집안일에 관심은커녕 손 하나 까딱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 아버지 세대의 가부장적인 가치관이 누구보다 강한 사람이었어요. 심지어 전 결혼하고 나서도 다니던 직장을 계속 다니는 맞벌이였어요. 저는 무역회사 사무직이었고 그 사람은 공단 시설관리직. 둘 다 아침 일찍 나가는 직장이었는데 아침밥은 여자인 제가 차렸습니다. 물론 퇴근하고 나서도 장 봐서 저녁도 제가 차렸죠. 청소, 빨래, 애들 케어까지. 그땐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몸이 10개라도 부족했던 너무 힘든 생활이었습니다. 남편은 직장에서 퇴근과 동시에 취미생활 하느라 바빴죠. 일을 핑계로 회사 사람들과 낚시를 다녔고 오토바이도 좋아했습니다. 오토바이 동호회 총무까지 맡을 정도였으니까요.
그나마 집에 일찍 들어오는 날도 리모컨 들고 소파에서 떠나질 않았어요. 주말이라도 애들과 놀아주면 좋으련만 조기축구에 나가느라 집에 붙어있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둘째 낳고 큰아들이 초등학교 입학할 때 저는 버티다 직장을 그만뒀어요. 45kg도 안 되는 몸으로 혼자 그 많은 일을 해낼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은 재밌는 거 하겠다고 다니는데 주말에 쉬는 시간도 없이 저 혼자 이렇게 아등바등 살면 뭐하나 싶은 억울함이 컸습니다. 전업주부가 된 후로는 남편이 본가를 더 잘 챙겨주길 바랬어요. 장남도 아니면서 얼마나 효자인지 시어머니 생신이면 며칠 전부터 챙길 거리들을 저에게 확인했어요. 자기가 번 돈이라는 생각이 강해서 본가 식구들 경조사나 큰 선물 사는 건 한마디 상의도 없습니다. 시조카 등록금을 몰래 보태준 일도 나중에 알았다니까요. 시어머니가 온라인에서 사달라는 자잘한 것들은 카드값이 나오면 그제서야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애들 학원비나 식비는 늘 저한테 아껴 쓰라고 했죠. 특히 제 친정일은 제가 알아서 하기를 바랬어요. 며느리로서 해야 할 도리만 강조하고 사위로서 처가를 챙기는 건 소홀히 했습니다. 친정에 용돈을 드린 적이 아마 5손가락에 꼽힐 정도니까요. 치사하게 말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웃긴 건 스스로를 가정적인 남자라고 생각했어요. 우리 아버지는 술 먹으면 손찌검도 했어. 난 그런 거 없잖아. 내가 돈을 못 버냐, 바람을 피냐, 도박을 하냐. 이 정도면 남편 가문은 최고지. 남편은 애초에 보고 배운 게 워낙 딸아지라 기준 자체가 낮았어요. 세월이 흐르면서 이 사람을 바꿀 수 없다는 걸 알게 되더라고요. 포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백날 말해봤자 싸움이 되고 싸우고 나서도 달라지는 건 없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냥 말을 안 하게 되더라고요. 서운해도 입을 닫고 화가 나도 부엌으로 들어가 버리고. 그랬더니 이 사람은 포기해서 말 안 하는 건 모르고 제가 잔소리가 없다고 생각하는지 오히려 편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올해 봄 그 사람이 퇴직을 했습니다. 퇴직하고 남편이 하루 종일 집에 있는 모습을 보니 제가 다 답답했습니다. 쉬고 있어도 쉬는 것 같지가 않고 뭔가 계속 쫓기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며칠 지나고 나면 이 사람도 나가던가 뭔가 하겠지. 텃밭이라도 가꾸든지 운동이라도 다닌다든지. 원래 나다니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니 좀 있으면 나갈 테지. 근데 일주일이 지났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8시에 아침 먹고 그때부터 소파에 누워서 TV를 보거나 유튜브를 보거나 하루 종일 뭔가 틀어놓고 있었습니다. 볼륨은 항상 최대치로요. 그러면서 제가 낮에 청소기 돌리는 건 소리 크다고 인상 쓰고 시끄럽다고 눈치를 줘요. 아침밥은 예전에도 제가 했으니까 그건 그렇다 쳐요. 근데 이 사람이 나가지를 않으니까 점심, 간식, 저녁까지 정말 돌밥 돌아서면 밥 차릴 시간이 되어서 하루를 밥하다가 끝이 났어요. 차리고 치우고 차리고 치우고 감옥이 따로 없었습니다. 여보, 물 있어? 여보, 귤이나 시원한 과일 있나? 리모컨 어디다 뒀어? 못 찾겠어. 오늘 저녁 메뉴 뭐야? 막걸리에 파전 먹고 싶은데. 간단하게 잔치국수나 해 먹을까?
여보, 가만히 있지 말고 수저라도 놔. 가만히 TV 보다 와서 처먹지 말고 숟가락 놓는 신용이라도 하란 말이야. 밥만 먹으면 좋겠는데 반주가 또 문제예요. 저녁 식사 때마다 이 사람은 소주를 한 잔 하거든요. 근데 이게 또 환장합니다. 밥을 바로 안 먹어요. 뭔가 메인 요리에다 술을 마시고 어느 정도 취기가 오를 때쯤에 마무리로 찌개나 국 같은 국물에다가 밥을 먹습니다. 그래야 속이 편하대요. 쑥 내려가는 느낌 들고. 밥을 다 먹고 나면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2차로 마른 안주나 과일 또는 과자에다가 맥주를 마십니다. 이후엔 술이 거하게 들어간 상태가 되니까 3차로 라면 같은 또 국물 안주를 찾아요. 그렇게 고주 망태가 되다가 다 먹고 나서 그릇을 식탁 위에 밀어놓고 소파에서 그대로 골아떨어져서 코를 골며 잡니다. 요게 이 사람 최근 패턴이에요. 라면 정도는 당신이 좀 끓여 먹어. 아, 내가 라면을 어떻게 끓여? 당신이 해줘야 맛있지. 전 항상 고기가 들어간 메인 요리 1개에 국이나 찌개, 그리고 밑반찬이나 서브 요리를 포함해서 반찬 4가지를 차립니다. 저도 밥이라면 이골이 나서 이 정도 차리는 건 사실 금방 하지만 죽지 못해 하는 거거든요. 저도 하기 싫어요. 저도 누가 차려주면 먹고 싶거든요. 근데 제가 식당 아줌마도 아닌데 밥 먹으면 꼭 묻지도 않은 평가를 또 해요, 이 인간이. 아, 인간이 정말. 이건 좀 짜다. 이번엔 바싹하게 잘 붙였네. 진미채는 고추장보다 간장에 졸여줘. 아니, 날 더운데 반찬하는 사람 생각지도 않고 저렇게 첫 씹을 싸면 입을 꼬매버리고 싶죠. 직접 차려 먹으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는데 그냥 삼켰어요. 왜냐면 10개 중에 한두 개만 그러면 말할 의지라도 있죠. 근데 10개 중에 10개가 다 문제면 뭘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입대기도 싫더라고요. 반찬통에 있던 반찬을 다 먹었어도 그냥 빈통을 냉장고에 다시 넣어요. 그러는 것도 아니고 싱크대에 넣으면 될 일을 그냥 빈통 그대로 넣습니다. 화장실 휴지는 또 어떻고요? 본인이 마지막에 썼어도 새 휴지로 갈아두는 법이 없어요. 다 쓴 빈심 그대로 걸어놓고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음 사람이 물론 저겠죠. 화장실 들어갔다가 휴지가 없으면 난처하잖아요. 그게 한두 번도 아닌데 이것도 바꿔놓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은 화장실에서 변기에 앉아서 문 열어놓고 소리쳐요. 방실아, 휴지 좀 갖다 줘. 휴지 없어. 본인이 다 쓰고 안 바꿔놓고서 소리를 질러요. 설거지하다 말고 욕실 앞에 가서 문틈으로 휴지 밀어넣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애를 그냥 키우는 게 낫지.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사람 뒤지다거리 하느라 몇 달 사이 10년은 늙는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내가 식모인지 한여인지. 남편 퇴직 전엔 그래도 낮에 혼자 있는 시간이 있었잖아요. 커피 한 잔 마시면서 TV 보거나 언니한테 전화하거나 그 휴식 같은 시간이 힐링 시간이었는데 남편이 퇴직하면서 제 시간이 전혀 없었습니다. 결혼하고 30년 만에 저는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 내 나이도 곧 60인데 언제까지 이러고 살아야 되지? 저 사람은 퇴직이라도 있지. 아, 나는 이러다가 늙어 죽을 때까지 벗어날 수가 없겠는걸? 시어머니 얘기를 해드릴게요. 저희 시어머니 올해 84시거든요. 전남 고흥에서 평생 살다가 아들 따라 저희 집 근처인 안산으로 오신 분인데 지금은 저희 빌라에서 걸어서 10분 거리 살고 계세요. 거리가 딱 애매해요. 부르면 가야 하는 거리였으니까요. 어머니한테는 며느리가 둘 있습니다. 저는 둘째 며느리예요. 어머니는 왜인지 모르겠지만 첫 만남부터
절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눈치였습니다. 상견례 때도 막내는 몇 년 더 데리고 있을랬는데 하셨던 분. 아휴, 그냥 그러시라고 할 걸 그랬어요. 어머니 자식들하고 차별하는 건 뭐 친자식이니 10분 이해하는데 큰며느리랑 저를 차별하는 건 정말 참기 어려웠습니다. 장남을 좋아해서인지 제가 마음에 안 들어서인지 대하실 때 보면 차이를 확연하게 알 수 있었어요. 그렇다고 뭐 형님이 뛰어난 조건을 가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저보다 못한 상황이었죠. 어머니가 매년 가을에 홍삼청을 담그세요. 손수 사다가 달여서 유리병에 담아서 자식들한테 나눠주시거든요. 매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일 중에 하나이고 어머니 나름의 사랑 표현이기도 합니다. 우리 가족이 감기나 잔병이 없는 것도 홍삼청 덕분이라고 참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어머니 생신 때 다 같이 집에 모였다가 아주버님이랑 형님이 지인 결혼식이 있다며 먼저 출발한 적이 있었거든요. 형님은 주차장까지 배웅하는데 트렁크에 어머니가 주신 홍삼청이 보니까 총 6병이더라고요. 원래 가족 구성원에 맞게 주시는데 2병을 더 주셨길래 올해는 좀 더 담그셨나 보다 했어요. 그리고 나서 저한테 주신 쇼핑백을 봤더니 전 4병이더라고요. 그것도 한 병은 누구한테 덜어주셨는지 온병이 아니었어요. 형님보다 2병을 덜 주셨는데 그마저도 덜 주신 거죠. 큰며느리만 넉넉히 챙겨주고 저는 그냥 구색 맞추려고 남은 거 주신 느낌이었습니다. 김장 때는 더 했어요. 한 번은 형님이 김장날 장염이 걸려서 못 온다고 했어요. 그래, 어쩔 수 없지. 몸조리 잘해라 하셨던 양반이 제가 딱 한 번 몸이 안 좋아서 1시간 늦게 도착한 날은 어머니가 마당에 서 계시다가 저를 보시자마자 지금이 몇 시냐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셨죠. 너 이럴 거면 김장 날짜를 미리 바꿔. 아니 누구더러 이걸 다 하라고 늦길 늦어? 일부러 아픈 것도 아니고 갑자기 감기 기운이 들어서 몸이 안 좋았던 건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어쨌든 어머니 눈에 저는 항상 일꾼이었습니다. 자식들 다 나눠주려고 기본으로 50포기 이상 하시는데 그걸 와서 돕는 사람은 저뿐이에요. 매년 김장철이 되면 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옵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배추 온다. 통보예요. 저는 그날 새벽부터 어머니 댁에 가서 배추 절이고 수육 만들고 허리가 끊어지도록 해요. 형님은 오는 해도 있고 안 오는 해도 있었는데 5년 전부터는 아예 안 오더라고요. 집에서 노는 사람이 후딱 해치우고 마는 거지. 사람 많이 불러봐야 복잡만 하지 별 도움 안 된다. 그리고 5월에 그때 담근 열무김치 너무 폭 익어서 못 먹게 됐는데 너 신 거 좋아하니까 갖다 먹어. 농사진 거라 아까워서 버리지도 못하고 냉장고에 넣어뒀으니까 꺼내가. 설거지도 마찬가지입니다. 형님은 친정이 지방이라 명절 아침밥 먹고 바로 일어나는데 전날 제가 아무리 산더미 같은 저녁 설거지를 혼자 다 했어도 형님한테는 설거지를 안 시켰습니다. 큰애야, 갈 길 바쁜데 어여 잊어버린 거 없나 잘 챙겨서 빨리 출발해라. 네, 어머니. 아침 먹은 설거지는 하고 갈게요. 어제 동서가 너무 고생해서. 놔둬라. 고생이나 마나 집에 있는 사람이 설거지하면 되지. 별걸 다 챙긴다. 아유, 하여간 착해 빠져가지고. 빠뜨린 거 없는지 다시 한번 잘 봐봐. 그리고 방실이 너는 지금 달그락거리지 말고 형님 출발하면 해라. 짐 챙기는데 정신 사나우니까. 명절에 집에서 커피를 한 잔 마시더라도 방실아, 커피 안 먹지? 어머니, 네 드세요. 수영아, 커피 마실래? 네, 어머니, 저 마실래요. 그래, 이거 마셔. 네 동서는 안 먹는단다. 저 커피 좋아해서
저 커피 좋아해서 아침마다 아메리카노 한 잔부터 마시고 시작하는 거 어머니 알고 계시고요. 전 어머니 거만 커피 내렸나 싶어서 안 먹는다고 한 건데 알고 보니 딱 2잔만 내렸더라고요. 어머니한테 저는 일꾼이기도 했지만 하고 싶은 말 다 할 수 있는 감정 쓰레기통 같은 거였어요. 말해도 지까짓게 뭘 하겠나 싶은, 그래서 아무 말이나 다 하셨어요. 물론 형님에 대한 이야기도 했습니다. 제 욕은 어디 가서 하셨을까 싶은데 제 할 도리는 하자 싶어서 그래도 전 어머니 댁에 가면 할 건 다 했습니다. 책 잡히지 않으려고요. 근데 30년 하고 나니까 내가 왜 그랬을까 싶어요. 왜 고마워하지도 않는 사람을 됐을까? 왜 나보다 남을 더 배려했을까? 그 배려가 결국 제 발목 잡은 거죠. 이젠 안 그래요. 저도 30년 짬이 있는데. 늦었지만 안 그러려고요. 제 허리가 처음 이상하다 싶었던 건 3년 전이에요. 김장하고 나서부터였습니다. 어머니 댁에서 온종일 쪼그리고 앉아서 배추 버무리고 집에 돌아오니까 허리를 못 펴겠는 거예요. 그래서 파스 붙이고 하루 이틀 쉬면 괜찮아지겠지 싶었는데 나아질 기미가 안 보이더라고요. 병원 가보니까 디스크 소견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는 심하지 않으니까 무리하지 말고 관리만 잘하면 된다고 했어요. 근데 뭐 제가 관리를 했어야죠. 일을 줄여야 되는데 줄일 수가 있어야죠. 그래서 그게 3년 동안 쌓이다가 올해 터진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다가 그냥 주저앉아버렸어요. 허리가 뭔가 삐걱 하는 느낌이 오더니 다리까지 저리고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남편이 부엌에서 밥 언제 되냐고 부르는 소리가 들렸는데 저는 바닥에 앉아서 꼼짝을 못하고 있었어요. 왜 거기 앉아있어? 허리를 못 움직이겠어. 사람 참 미련하긴. 119 부를게. 병원 가니까 아니나 다를까 디스크가 심하게 눌렸다고. 입원해서 치료받아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일주일 정도. 입원 날짜 잡고 집에 돌아와서 짐 챙기는데 남편이 옆에 앉더니 이러는 거예요. 일주일이나 입원해야 되는 거야? 밥을 어떻게 해 먹지? 입원하기 전에 밥이랑 반찬 좀 해놓고 가. 사골국이나 카레 같은 거 해두면 당신도 편하잖아. 해놓고 가면 내가 데워 먹을게. 데우는 방법만 좀 알려줘. 아니, 허리 디스크로 제대로 걷지도 못해서 병원에 입원하는 사람한테 밥 해놓고 가라는 얘기를 하는 거 보니 화딱지가 났습니다. 일주일치 밥을 해놓고 가라고? 뭐 카레나 한 냄비 해놓으면 되잖아. 어렵지도 않은데 뭐. 먹다 죽을 정도로 해놓고 입원을 했습니다. 입원실이 더 편했어요. 아무것도 안 해도 되고 날 찾는 사람도 없고 세상 편하더라고요. 혼자 있다 보니 아픈 사람이 멀쩡한 사람 밥을 왜 해놓고 온 거지? 하는 생각. 이틀째 되던 날 남편한테 전화가 왔어요. 카레 어딨어? 냉장고 뒤져도 없어. 냉장고 열면 바로 앞에 있는데 그걸 못 찾아? 말 곱게 안 해? 안 보니까 물어보는 거잖아. 근데 사골은 어떻게 데우면 돼? 냄비 넣고 끓이면 된다고 했잖아. 큰 냄비밖에 없어. 작은 건 어딨어? 와, 속이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내가 이 집 식모구나. 아내가 아니에요. 그냥 밥 해주고 빨래 해주고 집 돌아가게 해주는 사람. 아내가 아픈 것보다 집에 들어가는 게 더 중요한. 이런 사람하고 내가 이렇게 살고 있다니까 눈물이 났어요. 참으면서 살면 뭔가 달라지겠지. 내가 더 잘하면 이 사람이 알아주겠지. 그런 기대가 조금은 남아있었거든요. 근데 그날 입원실에서 그게 완전히 없어졌어요. 이 사람은 안 변해요. 앞으로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지금과 똑같을 거예요. 저만 밥하다 주방에서 늙어가겠죠. 그래서 결심했어요.
나 이혼해야 되겠다. 태어나고 나서 일주일을 더 두고 봤어요. 입원까지 했으니까 그 사람도 뭔가 느끼는 게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 근데 참 사람 안 변합니다. 허리 아파서 누워있는데도 청소기 한 번을 안 돌리더니 아파서 겨우 앉아있는 사람한테 나 밥은 어떡할까? 합니다. 내 밥도 아니고 지 밥 어떡하냐고? 진짜 오랜만에 쌩 발악을 해서 집 앞에 있는 반찬 포장해 오라고 시켰지만 다시 한번 결심했어요. 그래서 그날 저녁 밥 다 먹고 그 사람은 소파에 앉아 TV 보고 저는 식탁 맞은편에 앉아 있었는데 제가 말했습니다. 나 이혼하고 싶어. 이혼하자. 갑자기 뭔 소리야? 갑자기가 아니야. 오래 생각한 거야. 뭐가 불만이야? 내가 때리기를 해. 바람을 펴. 안 때리고 안 바람 피우면 잘하는 거야? 헛짓거리만 안 하면 잘하는 거냐고. 그럼 내가 뭘 어떻게 잘못했어? 말을 해봐. 내가 속에 경을 잃지. 난 30년 동안 이 집 식모로 산 것 같아. 그만하고 싶어 이제. 야, 여태 내가 돈 벌 때는 가만히 있다가 퇴직하니까 이혼하자. 이제 필요 없다 이거야? 완전 양아치네 이 여자. 뉴스에서만 보던 일을 내가 당하다니. 난 못해. 나처럼 가정에 충실했던 사람이 이혼을 왜 해? 그렇게 못하지. 내가 평생 번 돈 재산 절반 분할해주면 누구 좋으라고. 집에서 팔자 편하게 놀고 먹게 해줬더니 기껏 가족을 위해 희생한 나한테 이렇게 뒤통수를 때려? 이혼하면 철 따라 반찬도 못 먹고 밥도 못 먹는데 내가 이혼을 왜 하냐? 당신이 안 해주고 싶다고 못하는 건 아니야. 법원 가봐. 내가 뭘 잘못했는지 입증해봐. 난 유책 사유가 없어. 판사가 내 편이야. 실제로 유책 사유가 없으면 일방적으로 이혼하기 쉽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상대방이 끝까지 안 해주면 소송이 길어진다고요. 그 사람이 이혼을 안 하는 이유는 절 사랑해서가 아니에요. 지금 살고 있는 저희 빌라가 재개발에 들어갈 예정이라 재산을 저하고 절반으로 나누고 싶지 않은 이유가 있고 뭐니 해도 가장 큰 이유는 밥을 못 얻어먹는다는 거겠죠. 그날 저는 언니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5살 터울의 제 둘째 언니. 언니가 3명인데 희한하게 첫째 언니랑 셋째 언니가 비슷하고 둘째 언니랑 저랑 잘 맞았어요. 다른 언니들은 지방에 살고 있는데 둘째 언니는 5년 전 형부 먼저 보내고 저희 집에서 20분 거리 24평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유독 둘째 언니랑 우애가 좋았어요. 애들 낳고 저 혼자 애 키우고 회사까지 다니느라 고군분투할 때 언니도 조카들 키우느라 나름 힘들었을 텐데 SOS 치면 제 아이들까지 봐줬던 언니였습니다. 지금도 항상 홈쇼핑에서 뭘 사면 나눠주고 대형마트에서 대량으로 구입해서 저랑 친정에도 다 돌리는 언니입니다. 언니 없으면 무슨 재미로 살까요? 제가 친정엄마한테는 걱정만 안겨드릴까봐 언니한테 자주 하소연을 하곤 했어요. 그래서 언니는 제 결혼 생활을 속속들이 알고 있죠. 언니, 나야. 뭐해? 뭐 하긴 드라마 보지. 왜, 또 나서방이 지럴이야? 오늘 한판 했지. 웬일이야? 나서방한테 할 말 좀 하라니까 오늘은 좀 했어? 이혼하자고 했어. 아유, 잘했네, 잘했어. 그래서 그 인간이 뭐래? 알았대? 아니, 누구 좋으라고 이혼하냐면서. 밥도 못 얻어먹을 텐데 이혼 못 해준대. 어휴, 시펄. 그놈의 밥 타령. 아주 밥을 굶겨버려야지. 가방 싸. 우리 집으로 와. 언니가 저렇게 남편을 욕하는 건 처음이었어요. 동생이 이혼할 것 같으니까
쓰고 싶던 단어들을 쓰는 것 같았죠. 그동안 언니 코치대로 움직이지 않고 맨날 남편만 맞춰주고 사는 이 동생이 안쓰럽고 답답했나 봅니다. 맨날 짐 싸서 나오라고 했던 언니였어요. 둘이 살자고. 언니, 나 진짜 거기 들어가도 돼? 당연하지. 언니가 넣을 거 생각해서 방 하나는 항상 비워두잖아. 짐 얼마나 가져올 거야? 일단 트렁크 2개 정도? 언제 올래? 이번 주말에 갈까? 그래, 와. 역시 가족밖에 없었습니다. 30년 살았는데 남편은 정말 남의 편이고 가족이 아니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었어요. 언니 집에 이제 진짜 들어간다고 생각하니까 기분이 좋아져서 그날은 일단 집 앞 찜질방에 가서 다음날 아침까지 땀 빼고 요거트로 얼굴 마사지하고 미역국까지 챙겨 먹은 뒤에 11시쯤 집에 들어갔습니다. 여자가 세상 험한 줄 모르고 어딜 싸다니는 거야? 식탁을 보니까 라면을 끓여 먹었는지 라면 봉지며 먹다 남은 김치가 있더라고요. 라면 냄비도 물 한 번 안 적셔서 계란 찌꺼기와 건더기가 그대로 붙은 채로 있었어요. 얼마나 닦기 힘든지 생전 설거지를 해봤어야 알죠. 물로 한 번 헹구라고 100번을 말해도 소용없어요. 어차피 설거지하는데 물 아깝게 왜 헹구냐고 하는 사람이었으니까요. 말없이 제 물건들을 정리했습니다. 마치 유품을 정리하듯이 서랍이며 옷장, 집안 곳곳에 있는 제 물건들을 버리고 정리했습니다. 남편이 뒤지거나 찾아보더라도 딱히 볼 게 없게끔. 그리고 나서 한동안 언니 집에 살아도 불편함 없도록 빠진 거 가져가느라 이 집에 다시 들어오지 않도록 꼼꼼하게 트렁크에 짐을 챙겼습니다. 계절에 맞는 옷, 화장품, 세면도구와 제 경추 베개, 그리고 액세서리들. 그 다음엔 냉장고를 정리했습니다. 어차피 해먹을 사람도 아니고 썩어서 벌레 생기느니 냉동실에 넣을 것은 제외하고 싹 다 버렸죠. 2일간 세간살이를 최대한 정리했습니다. 어디가? 나 나가서 살 거야. 며칠 다녀오는 거야? 아니, 그냥 나가는 거야. 무슨 소리야? 이혼 안 한다며? 나 여기서 이제 못 살아. 아픈 사람 앞에 두고 밥 타령하는 사람이라 난 못 살아. 살 이유를 모르겠어. 난 가족을 위해서 정년까지 희생하면 이랬는데 넌 왜 알맹이만 빼먹고 버려? 그 사람이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갑자기 무슨 바람이 불어서 이러는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봐줄 테니까 며칠만 있다 들어와. 저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캐리어를 끌고 현관을 나왔어요. 언니 집에 들어간 첫날 밤 저희는 수산시장에서 회를 포장하고 맥주를 사서 집으로 왔습니다. 밤새 옛날 얘기하며 배꼽 빠지게 웃었어요. 얼마나 홀가분하고 편했는지 새벽에 깨는 거 없이 아침 10시가 넘어서 일어났지 뭐예요. 아침에 일어나니까 참기름 냄새가 고소하니 언니가 미역국을 끓여놨더라고요. 웬 미역국? 맛있겠다. 오늘 네 생일 아니야? 저도 제 생일을 잊고 있었어요. 결혼 후 누가 절 위해 미역국을 끓여준 적은 없었습니다. 제 생일에 미역국 끓인 것도 언제였는지 기억이 안 나요. 그냥 모르고 지나간 해가 더 많았죠. 힘든 시기에 이렇게 옆에 든든하게 의지할 수 있는 가족이 있다는 게 새삼 감사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남편한테 전화가 왔어요. 밥을 어떻게 먹어? 들어와. 배달시켜 드세요. 배달이 매일 되냐? 돈이 얼마야? 그럼 직접 해 드세요. 내가 어떻게 해? 빨리 와서 밥 해줘. 냉장고에 아무것도 없어. 반찬이 없다고. 마트 가서 사 먹으라니까.
마트 가도 먹을 게 없어. 사우나 친한 언니한테 들어보니 남편은 매일 동네 해장국집을 다니는 모양이에요. 언니 집에 와서 처음으로 시간이 생기니까 그동안 그냥 넘겼던 것들이 떠오르기 시작하더라고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옛날 생각은 더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계속 곱씹게 되고. 아주버님이 남편보다 2살 위 형인데 어머니한테는 그냥 아들이 아니에요. 어머니 삶의 전부인 남편 겸 장남입니다. 어머니가 장남을 어떻게 여기는지는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명절에 아주버님 가족이 오는 날이랑 저희가 가는 날이랑 누가 봐도 분위기가 달랐으니까요. 아주버님 오는 날은 어머니가 며칠 전부터 음식을 준비하세요. 갈비찜, 잡채, 전 종류도 다양하게. 저희 오는 날은 그냥 집에 있는 김치찌개나 된장찌개, 제육볶음? 그 정도가 최고고 그 외에는 제가 가서 직접 장 봐서 상을 차렸습니다. 먹을 게 없으니까요. 장남 바라기다 보니 며느리와 손주까지 이어져서 큰집 손주들만 물고 빨고 재산도 장남한테만 몰빵하셨습니다. 아주버님네가 새 아파트로 이사할 때였어요. 잔금이 좀 부족하다고 하니 어머니가 보태주셨죠. 얼마인지는 몰랐는데 남편한테 물어보면 어머니가 알아서 하시는 거야 하길래 굳이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형님이 우연히 이야기해서 알았죠. 2억이 넘는다는 걸. 아주버님이 사업을 시작할 때도 그랬어요. 전 남편 월급이 빠듯해서 이것저것 줄여서 겨우 맞췄는데 남편은 형 사업자금 걱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집도 먹고 살기 바빠 죽겠는데 누가 누굴 걱정하는 건지. 그래서 어머니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는 뻔했습니다. 결정적인 건 시골 땅이었는데 어머니 고향인 고흥에 논이 있었어요. 어머니가 그 땅을 아주버님한테 넘기신 것도 나중에 알았습니다. 장남이 제사를 지내는데 당연히 가져가야지. 장남한테 집도 보태주고 사업도 밀어주고 땅까지 넘겼으니까 어머니 재산은 장남한테 몰아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 딴에는 나이 들면 장남한테 의탁하고 싶은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워낙 모시기 힘든 분이라 그런 조건이라면 전 얼마든지 오케이였습니다. 형님 생각은 들어보신 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머니도 형님한테 잘했던 거겠죠. 남편도 그렇게 믿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언니한테 그 얘기를 처음으로 다 털어놨어요. 그러면은 그 재산이 다 아주버님한테 넘어간다는 거네? 완전. 아마 어머니는 노후까지 생각해서 아주버님한테 공을 들이신 걸 거야. 그러면 어머니 나이 드시면 아주버님이 다 책임지는 거고? 재산 다 가져갔으니 그러지 않겠어? 그럼 됐네. 너도 나쁘지 않고. 아니구나. 이혼하는 마당에 넌 상관없구나. 보름이 지나니까 남편이 전략을 바꿨더라고요. 내가 잘못한 게 있으면 말해봐. 고칠게. 고치겠다는 말을 하다니 인생 오래 살고 볼 일입니다. 해가 서쪽에서 떴나 싶었어요. 뭘 고쳐? 싫다는 거 다 고칠게. 한두 개가 아니야. 그러니까 말해봐. 이제 와서 고치면 뭐가 달라져? 같이 살아야지, 어떡해. 난 지금 잘 살고 있어. 당신도 잘 챙겨 먹고 잘 지내. 시어머니한테서도 전화가 왔어요. 너 나보러 언제까지 안 올 거니? 대식이가 밥도 못 먹는다더라. 집에 들어가라. 어머니, 저 잘 있어요. 잘 있으면 뭐해? 남편이 저러고 있는데. 아드님한테 요리 배우시라고 하면 되잖아요. 요즘 유튜브도 잘 나오는데. 걔가 할 줄 아는 게 없잖니. 남자는 애다. 챙겨주지 않으면 몰라요. 어머니, 저 이만 끊을게요. 어머니가 뭔가 더 말씀하시려는데 끊었어요.
전화를 제가 먼저 끄는 게 살면서 처음이었는데 뭔가 되게 통쾌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거의 다 됐을 때였어요. 사다 둔 맥주가 다 떨어졌길래 급하게 저녁에 마실 맥주를 사러 편의점에 갔다 오는데 소파에서 제 핸드폰을 들고 있던 언니 표정이 굳었더라고요. 방실아, 제부한테 전화 왔는데 너희 시아주버님이 사고가 났대. 아주버님이 거래처 미팅 다녀오는 길에 교차로에서 신호위반 촬영에 다쳤다고 했어요. 현장에서 바로 병원으로 이송됐는데 결국 못 일어나셨어요. 전 서둘러 장례식장으로 향했습니다. 남편 얼굴이 반쪽이 됐더라고요. 어머니는 우시다가 몇 번이나 실신을 하셨습니다. 조문객이 와도 제대로 받지 못하실 정도였어요. 옆에서 부축해드리는 사람이 없으면 쓰러질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내 장례식장을 지켰어요. 워낙 장남만 금이야 오기야 했던 분이라 충격이 클 것 같아서 간간히 전화도 드렸습니다. 3개월이 지났을 즈음 어머니가 이상하다고 하셨어요. 형님이 명절에도 안 왔다고요. 애들 데리고 오겠다고 했는데 연락이 없다고요. 남편이 형 집에 찾아가서야 이유를 알 수 있었습니다. 형님이 아파트와 또 아주버님 사업, 땅까지 전부 정리해서 아이들 교육을 위해 캐나다로 이민 간다는 사실을요. 장례 끝난 지 6개월이 되었을 때였습니다. 재산 다 남겨줬더니 며느리만 좋은 년 시켰구나. 어머니는 그 말만 계속 중얼거리셨대요. 근데 더 현실적인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어머니가 원래 무릎이랑 심장이 안 좋으셨거든요. 이번 일로 결국 더 안 좋아지셔서 병원 치료를 받으셔야 했습니다. 장남이 없으니 차남인 남편한테 전화가 왔어요. 태식아, 엄마 내일 병원 예약인데 좀 와서 데려다 줄 수 있겠냐? 남편 입장에서도 재산은 다 형이 가져갔는데 어머니에 대한 의무를 본인이 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병원 다녀오고 나서 남편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방실아, 들어와. 우리 엄마가 많이 힘드셔. 당신이 곁에 있어줘야 될 것 같아. 아들인데 당신이 해야지 왜 내가 해. 내가 혼자 매일 병원을 어떻게 다녀. 당신이 와야지. 나 좀 도와줘. 글쎄, 장남과 큰며느리만 예뻐하셔서 재산 다 넘겨주시고 팽당한 꼴이니 그걸 내가 대신해야 한다는 법은 없지. 어머니한테서도 전화가 왔어요. 잘 있니? 네, 어머니 잘 지내세요? 나 요즘 많이 힘들다. 마음 잘 추스리고 밥 잘 챙겨 드세요, 어머니. 다른 게 아니라 제사도 지내야 되는데 말이다. 제사 지내줄 장남과 큰며느리가 없으니 이어갈 사람이 없어진 거예요. 어머니, 저는 모르겠어요. 제가 제사를 지내야 할 이유도 잘 모르겠고요. 그래도 우리 집에 너밖에 없는데 어떡하겠니? 네가 좀 같이 지내주면 안 되겠냐? 어머니 아시잖아요. 저 애들 아빠랑 지금 따로 살고 있어요. 알아. 안다, 알아. 근데 제사 지낼 사람이 없잖냐. 그래도 네가 이 집에 시집 왔으면 제사는 지내야지. 나도 뭐 큰며느리가 이럴 줄 알았겠니? 이미 벌어진 일인데 어쩌겠니. 네가 우리 집에 와서 한 게 뭐니? 제사라도 지내야지. 어머님과 그이가 지내시던가 지낼 사람 없으면 제사 없으셔야죠. 그 후로 남편 전화가 달라졌어요. 예전에 그냥 들어와였는데 이젠 사정을 하네요. 여보, 어머니가 많이 안 좋아. 나 혼자로는 감당이 안 돼. 나도 미안한 거 알아.
그러니까 들어와서 얘기하자. 남편이 안달복달이 났습니다. 근데 사람은 변하지 않더라고요. 어느 토요일 오전, 언니, 우리 떡볶이 먹으러 갈까? 좋지. 중앙시장 골목 안에 떡볶이 잘하는 데가 있어요. 오래된 가게인데 국물이 칼칼하게 맛있어요. 저희 자매는 거기 앉아서 떡볶이를 먹었죠. 언니랑 둘이 오뎅 국물 한 컵 들고 호호 불면서 마시는데 어찌나 맛있던지요. 언니가 제일 좋아하는 게 족발이거든요. 그래서 족발도 집으로 사갔어요. 언니가 냉장고에서 막걸리를 꺼내 둘이 건배를 했습니다. 남편하고 아들 관련한 주요 내용만 공유하고 있고 지금은 이렇게 이혼도 아닌 조론으로 제 삶을 편안하게 살고 있습니다. 시어머니 병원은 남편과 시누이가 번갈아 가면서 하고 있고요. 남편은 반찬가게 단골이 되었다고 하네요. 저는 그냥 이렇게 살다가 빌라 재개발되면 그때 이혼하려고요. 이제야 저를 온전히 챙기는 시간을 갖는 것 같습니다. 좋아하는 음식 만들어 먹고 구경하고 운동하고 저도 나이를 먹다 보니 살아온 날보다 살아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깨달았어요. 결국 내가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고나 할까요? 그동안은 애들 때문에 분란 만들고 싶지 않아서 참고 살았지만 애들이 크니까 참을 필요가 없더라고요. 부모 자식 간이든 부부 사이든 모든 인간관계에는 보이지 않는 비즈니스가 있기 마련이고 서로 잘해야 잘 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 지금 너무나 행복한 삶을 살고 있어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오늘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오늘 사연 어떠셨어요? 사연자처럼 지긋지긋한 관계에서 벗어나 새 삶을 시작하신 분이 계신가요? 아직도 혼자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다면 여러분의 답답한 속마음을 이곳에 털어놓으셔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진솔한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겐 큰 용기가 될 테니까요. 오늘 이야기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도 꼭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